민트 오디오북.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겐 늘 짜증처럼 들리는 남편의 어투가 내겐 꼴보기 싫은 가마우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깟 일로 토닥거릴 때가 아니었다. 시라는 90평생을 사신 부모님의 말년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라고 하나 갑자기 무너지는 삶의 질에 대해 시설에만 의존하는 한계적인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는 생각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도 되었다. 어떻게든 그런 병들어 짐이 되는 노년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그게 마음대로 잘 될지. 가마우지, 박자로. 한 해의 마지막 달, 탁상용 달력에 빼곡한 스케줄을 바라보는 유시라는 표정이 어둡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카리나 동호회의 지하상가 버스킹을 마치고 회원들과 카페에서 신나게 웃고 떠들고 했었는데 순식간에 기분이 다운되었다. 12월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들이를 해야 할 정도로 참 바빴다.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제대로 치우지도 못한 채 싸돌아다니는데도 남편은 모른 채 했다. 시라는 남편이 자기를 이해해주는 것으로 알고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오카리나 합주 연습 및 버스킹, 평생교육원 영어 강의, 합창연습, 팸플릿 교습, 키보드 연습, 여고 동창 모임, 그림 그리기, 예술회관, 공연관람, 장보기 등 주간 단위 스케줄을 되짚어보니 바쁘게 산 게 한눈에 들어왔다. 잘한 일일까? 시라는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다. 잘했어, 시란. 기죽지 마. 인생은 지금부터야.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보, 잘한 거야. 치매 예방도 될걸? 장모를 닮아 아내의 치매를 염려하는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시라나, 잘하고 있는 거야. 나 봐라. 이 나이에 먹고 살려고 카페만 지키는 거. 칠순 나이에 생계를 위해 창업한 언니의 힘없는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파이팅. 늘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는 두 아들의 엄마인 딸도 I proud of you라고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다. 시라는 작은 방에 들어가 키보드를 켰다. 기분 전환을 위해 그동안 연습한 67곡을 되풀이해 쳐보았다. 기분 탓인지 자꾸 에러가 났다. 몇 번 되풀이하니 완벽한 곡이 되었다. 흥얼거리며 키보드를 치면서 우울했던 기분이 좀 가라앉았다. 여대생 시절에 키보드를 배우다 중도에 그만둔 게 후회가 되었다. 그때 계속했더라면 지금 연주도 잘하고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을 텐데 끈기가 뒤늦게 발동된 게 아쉬웠다.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60이 넘어 재도전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시란의 반주에 남편이 노래하기를 바라는데 아직 남편은 호응이 없다. 시란은 연습을 더해서 조만간 키보드 옆에 남편을 세우리라 마음먹고 있다. 남편도 악기를 다루어 이제라도 아마추어 음악 가족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은 악기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그는 고등학교 때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으나 중도에 그만두어 어중간한 통기타 실력으로 가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는 하나 근래에는 통 들어보지를 못했다. 백발의 남편과 거리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시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키보드를 덮고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음악으로 풀어져 가벼워진 기분으로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다. 내일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물었다. 부부 동반으로 무슨 계획이 있나 싶어 시라는 들뜬 기분으로 되물었다. 왜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토요일이니 시내버스 타고 소양댐에나 올라갔다 올까 하고. 등산도 아니고 그깟 댐에나 갔다 온다는 말에 실망한 시라는 속으로 스케줄이 있는 게 다행이다 싶었다. 내일 모두의 살롱에서 옷갈이나 버스킹 있어요. 모두의 살롱은 시에서 주택가 개인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으로 무상 활용하게 만들어준 곳이다. 그곳에서 시민들이 3, 4, 모, 5 그룹을 지어 어학, 취미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해마다 연말에는 발표회도 한다. 시란의 오카리나 동아리도 종종 그곳에 모여 연습을 했는데 내일 살롱 활동 발표회가 있으므로 오카리나 팀도 그 발표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럼 다음에 가지. 연주 잘하고 와요. 그런데 내일이 금년도 마지막 연주요? 아니요. 한 번 더 있어요. 엄마가 계신 요양원 버스킹이 남았어요. 그건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저녁상을 물리고 시라는 오카리나를 꺼내 풀었다. 연습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완벽을 기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시라는 배우기 시작한 지 만 2년밖에 안 되나 오카리나 연주 솜씨가 뛰어나다. 여름에 남편의 몽골 출장길에 따라갔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초원에서 서너 곡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인데도 무슨 일이든 한번 마음먹으면 쉽게 놓지 않는 적극적인 성미는 남편과도 많이 닮았다. 살면서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도 남편과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성격도 닮은 듯해 천생연분인가 느낄 때도 있다. 결혼 전 친정엄마가 어디 가서 보고 온 예비사위와의 궁합도 좋다는 얘기를 시란이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생각을 했는지 시란은 김소월의 시에 가락을 붙인 옛 가요 부모를 오카리나로 연주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귀에 익은 리듬이라 남편도 오카리나의 음률에 따라 흥얼거렸다. 시라는 연주를 하면서 음미하게 된 가사 탓에 마음이 울컥해졌다. 2달 전 작고하신 아버지 생각도 났다. 혹시 당신이 속으로 흉보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우리 형제들이 언니 빼고는 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 그랬지. 난 그저 호상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당신도 안 울던데. 아버지가 9순이 넘으셨어도 작별은 작별인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내가 못 되먹은 거겠죠? 억지로 엉엉 울 것도 아니지만 슬픈 감정이 없다면 그것도 정상은 아니지. 슬프기야 하지요. 아버지를 다시 못 보는데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라는 슬픔과 눈물의 상관성에도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을 슬픈데도 어른답게 참는 감정의 성숙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라는 식의 누구에게나 있는 현상에 대한 보편적 인식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시라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생각이 많아진 탓인지 남편이 침실로 들어간 뒤에도 시라는 잠이 오지 않아 한동안 거실의 소파에 앉아 달력을 뒤적였다. 켜놓은 TV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의 요양원에 갈 날에 표시가 빠진 것을 보고 펜을 찾아 엄마 하고 부르며 붉게 표시를 했다. 그것은 실안의 마음에 새기는 엄마에 대한 어떤 다짐 같은 것이기도 했다. 2. 호반 위 겨울의 상고대는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특히 이른 아침에 안개가 낀 날은 더욱 그렇다. 나뭇가지에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가지 주변에 미세한 물입자가 얼어서 눈꽃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태고적 모습 같았다. 여름에는 가마우지 때의 배설로 나뭇가지들이 크게 고통을 받는다. 나무가 많이 죽기도 한다. 가마우지는 주로 하천구와 못, 해안에 서식하는데 식성이 육식이라 이곳에도 때로 물려와 살고 있다. 가마우지는 몸이 전체적으로 광택이 나는 검은색을 띠고 발에는 물갈퀴가 달려있어 헤엄을 치기에 용이하다. 크기는 75에서 85cm 정도이고 무게는 2.5kg 정도이다. 배설물은 구아노라고 하여 비료로 쓰는데 유기질이 풍부하여 선호도가 높다. 번식할 때는 먼저 둥지를 만드는데 해초나 자기 배설물인 구아노를 재료로 하여 벼랑 위에 만들거나 장가지로 나무나 숲을 위에 만든다. 알은 한 번에 약 2개, 4개 낳고 갓 낳은 알은 약 3주에서 5주 후에 부화한 뒤 3년쯤 후에 성체가 된다. 가마우지 때로 고통받던 나뭇가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겨울의 자태를 뽐낸다. 작가 수준은 아니지만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기를 즐겨하는 남편을 따라 상고대 앞에 섰다. 뒤편에는 엄마가 계신 요양원인 골든케어 건물이 있다. 그래서 근래 자주 이 앞을 지나치기는 했으나 일부러 상고대 앞 전망대에 서보기는 오래간만이다. 남편은 열심히 폰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데 실아는 요양원에 계시는 엄마 생각에 경관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이 나무를 괴롭힌 가마우지같이 생각되었다. 엄마라는 나무에 매달려 살면서도 똥만 싸서 나무를 못 살게 하는 가마우지. 요양원에서 엄마도 상고대를 내려다보며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았다. 가마우지 같은 놈들. 지들 편하고자 날 여기다 가둬두고 나쁜 놈들. 엄마는 틀림없이 아침마다 창문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았다. 실아는 더 이상 상고대 앞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먼저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으로 들어갔다. 차 안에도 가마우지 똥이 쌓이는 느낌이었다. 똥냄새도 나는 것 같아 차창을 열었다. 찬바람이 볼기를 때렸다. 볼이 얼얼했다. 엄마의 손이 바람을 타고 와 볼기를 친 것 같기도 했다. 자랄 때는 한 번도 엄마에게 맞은 적이 없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상고대 앞을 지키고 있었다. 저 인간 안 오고 뭐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다. 실아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걸어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은 허둥지둥 서둘러 차로 돌아왔다. 어디 아픈 거요? 예, 머리가 아프네요. 빨리 집에 가요. 감기가 오나? 갑자기 찬바람을 쐬어서 그런가? 남편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남편은 약국에 들릴 것을 재촉했으나 실아는 그럴 필요는 없고 집에 가서 진통제를 먹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아픈 게 아니고 상고대를 빨리 떠나고 싶어서 둘러댄 말인데 막상 그렇게 말을 하고 보니 진짜 머리가 무거운 듯했다. 그러나 약을 먹을 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문득 지난주 소양댐에 가자고 했던 남편의 말이 생각나
시라는 허기가 져 그런가 보다고 말을 받고 어디 가서 점심을 먹고 들어가자고 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소홀했던 남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집으로 가려던 마음과 말을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 가지? 당신 뭘 먹고 싶은데? 당신 좋아하는 막국수 먹으러 가요. 남편은 자기도 그 생각을 했다고 하며 차를 돌려 자주 가는 연당집 막국수로 향했다. 마당에 큰 연못이 있어 연당집이라고 하는 그 집은 실안의 여고 선배가 운영하는 막국수 집이다. 선배는 그림을 잘 그려 한때 수채화 그룹 지도를 하기도 했다. 그녀가 그린 대형 그림 액자가 식당 벽 곳곳에 걸려있기도 하다. 실안은 막국수를 먹으러 이 집에 와서 그림 그리기에 대한 자극을 받아 몇 번 문화원 회화반에 등록하기도 했었다. 조금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식당은 한산했다. 막국수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실안은 밖으로 나가 아직 얼지 않은 연못 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를 구경했다. 희거나 노랗거나 붉은 물고기가 기운차게 연못을 헤집고 다녔다. 물고기를 보니 엄마 생각이 또 났다. 엄마는 생선은 잘 안 드시면서도 취미로 하는 양어는 좋아하셔서 거실에 어항을 들여놓고 물고기를 키우셨다. 큰 어항 같은 이 연못의 물고기를 엄마에게 보여드린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실안의 마음은 또 저렸다. 많은 사람들과 이 집에 와서 막국수를 먹고 이 집을 소개해 준 적도 있는데 정작 엄마는 그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 그래, 너는 가마우지라니까. 저밖에 모르는 가마우지.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데크에서 연못을 내려다보는 물에 비친 내 얼굴에 가마우지의 모습이 겹쳤다. 또 똥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음식 나왔는데 안 들어오고 뭐해? 남편의 짜증 섞인 음성이 들렸다.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겐 늘 짜증처럼 들리는 남편의 어투가 내겐 꼴보기 싫은 가마우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깟 일로 토닥거릴 때가 아니었다. 시라는 남편과 마주 앉아 맛있게 막국수를 먹었다. 배를 눌러 면수를 청하자 선배가 국수 삶은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왔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김치도 그렇고 손맛이 좋으신 것 같아요. 친정엄마 손맛이지. 엄마 모시고 살면서 레시피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카피했네. 지금도 계세요? 아니, 돌아가셨어. 10년 넘게 같이 살다가.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그것도 엄마 유산이지. 엄마는 어디 가서 그림 배운 적이 없는데 내게 그림 그릴 기회를 주셨어. 그러셨군요. 모시면서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그래도 어떻게 내 엄마인데 힘들다고 기력 없고 불쌍한 노인네를 나몰라라 해. 요양원 같은 데라도. 그 시절엔 요양원도 많지 않았지만 있었어도 난 현대판 고려장 같아서 싫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요양원이더만. 시라는 선배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엇에 내눌리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다. 난 엄마를 모시면서 그림으로 그 힘든 시간을 이겼지. 그림이 내겐 힐링 아트였어.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선배에게 물었다. 엄마가 치매 증세를 보이시게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를 케어하기 시작했지. 그때 나도 갱년기라 진지하게 나를 찾는 시기였어. 엄마를 돌보기는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엄마한테만 얽매여 나를 포기할 수는 없었지. 엄마도 돌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일석이조잖아. 그래서 엄마를 큰 방에 모시고 유리창으로 칸막이를 했지. 방을 둘로 쪼개 엄마 방 바로 옆에 내 화실을 만든 거야. 엄마의 행동을 유리창으로 지켜보면서
나는 이제를 펴놓고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림은 어릴 때부터 나의 꿈이었거든. 미대 가려고 화실에도 좀 다녀보았고, 엄마와 한 공간과 마찬가지인 내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엄마가 찾으시거나 엄마에게 케어가 필요할 때 즉각 엄마에게 갈 수 있었지. 그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과 집중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엄마가 치매 초기여서도 그게 가능했고, 엄마에게 집중 케어가 필요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여서 그때는 내가 잠시 그림 그리기를 중단했지. 아주 현명하신 결정을 하셨네요. 남편이 선배의 대응에 감동하며 찬사를 쏟아냈다. 실한도 답답했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듯 가슴으로 밀려드는 어떤 큰 물결이 느껴졌다.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며 사방 포마를 튀기는 푸른 파도 같은 물결이었다. 3. 실한은 엄마가 계신 요양원으로 오카리나 연주를 하러 가려고 아침부터 서둘렀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염색도 했다. 과일 가게에 들러 청중인 어르신 원생들에게 줄 귤도 한 박스 샀다. 동호 회원들을 1시에 만나 잠깐 맞춰보고 2시부터 연주를 할 계획이다. 며칠 전 형제들과 함께 엄마를 면회할 때 한 주 뒤에 연주 계획을 미리 알려드리고 연주 중간에 엄마에게도 독창할 기회가 있으니 선곡해 연습해두기를 정했다. 엄마는 평소 가요를 좋아해 가사를 외우고 있는 노래가 많았다. 그중 한 곡을 골라 면회실에서 불러보기도 했다. 면회 말미에 엄마는 요양원에 와 있는 자신을 한탄하며 자식들을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며 또 후회를 하셨다. 이렇다 할 프로그램도 없이 그저 먹고 자고 싸는 일밖에 없다고 하시며 전에 집에 머물면서 낮에만 다니던 노치원, 주간보호센터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곳임을 강조하셨다. 그 말을 들은 실아는 가슴이 미어졌다. 남편도 아직 요양원에 가시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언니가 주도해서 한 결정인데 당시에는 실한도 나서서 극구 말릴 형편이 못 되었다. 무엇보다도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딸로서는 가장 가까이 사는 막내딸인데 내가 모시겠다고 자신 있게 나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서울에 사는 언니의 주도에 그저 순응할 뿐이었다. 치매 환자가 보이는 공격적 언사와 점점 엄마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위생처리 등 모시게 되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을 억눌렀다. 직업적으로나 봉사적으로 누구를 잠시라도 케어해 본 적 없는 실한으로서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주변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말리는 말들도 용기를 꺾는데 한몫했다. 실한은 낳아 길러준 엄마인데도 두려움이 앞서는 자신의 나약한 실체가 무척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웠다. 남편도 이런 자신의 실체를 알고 나면 시어머니가 치매 같은 중증이 되기 전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길 것만 같았다. 남편은 며느리가 못하는 병수발을 자신이 할 거라고 평소 실한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는 했었다. 그래도 같이 살면서 옆에서 힘들게 하는 남편의 모친 병수발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상황이 되면 며느리인 자신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요즘 같은 실한의 심리 상태로는 친엄마도 두려워하는 일을 시모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남편은 진즉에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 남편의 자상한 배려를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지 실한은 보다 더 인간적이고 자유롭지 못한 자신에 대해 수치심이 느껴지기도 했다. 요양원으로 연주를 하러 갔다. 공연장에 정작 다른 분들은 다 오셨는데
기다리던 엄마가 안 보였다. 시작하기 10분 전쯤 요양사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가기 싫다고 하셨다고 했다. 엄마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절대 엄마 공간엔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시란이 직접 함께 가서 모시고 오겠다고 했더니 무슨 보이지 못할 게 있는지 요양사가 정색을 하며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시란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자기 대신 요양사가 엄마를 모시고 와서 뵐 수 있었다. 엄마는 그날 아침 엄마가 쓰시던 방을 마음에 안 드는 곳으로 강제적으로 옮기게 돼 화가 많이 나셨었다고 했다. 엄마보다 중증인 분을 위해 요양사가 관리하기 가까운 곳에 배치하려고 엄마 자리를 뺀 것 같았다. 8명이 합주하는 오카리나 연주에 원생들은 호응을 잘해주며 즐거워했다. 그 자리가 엄마의 입소 이후 이곳에 함께 있는 동료들을 면전에서 보기는 처음이라 시라는 유심히 원생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대부분 엄마보다 더 연세가 많고 기력이 쇠한 것 같아 엄마에게 활기를 주기보다는 되레 침체된 분위기가 병원균처럼 옮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노년에 몸이 성치 못하다는 이유로 옆에서 돌봐줄 마땅한 가족이 없어서 엄마가 이런 어둡고 쓸쓸한 환경에서 무슨 낙으로 사시나를 생각하니 연주고 뭐고 다 그만두고 엄마를 모시고 요양원을 나가고 싶었다. 그런 마음을 꾹 참고 엄마를 앞으로 모셔 손에 마이크를 들려주고 엄마의 노래를 들었다. 엄마는 죽장의 삿갓스구를 엄마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구성지게 잘 부르셨다. 예전보다 힘이 빠진 노래였으나 원생들과 요양사들 그리고 연주팀 모두 우레와 같은 박수로 엄마의 노래에 화답했다. 요양원에서 위문 공연을 하며 어르신들을 뵀을 때 시라는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뻔했다. 한 분 한 분 눈도장을 찍으며 그분들의 살아오신 뒤안길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노래를 부르고 오카리나를 불었는데 2달 전에만 왔어도 이 자리에서 아버지도 함께 하실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공허해지는 가슴에 아쉬움만 가득 차올랐다.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삶의 고비고비에 생각이 꽉 막힐 때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미혹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시라는 한 달 전 엄마가 요양원에 입소한 다음 날 밤에 전화 한 통을 잊을 수가 없다. 자정 무렵 막 잠이 들었는데 유선 전화 벨소리가 들렸다. 엄마였다. 치매인데도 엄마는 유독 시란의 집 전화번호는 기억하고 계셨다. 요양사에게 부탁해 전화를 하신 것이었다. 엄마는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빨리 와서 데리고 가지 않으면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 고 하셨다. 충격이었다. 치매 환자의 망언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었다. 엄마는 치매 초기라 인지 능력이 정상일 때가 더 많은데 지금도 정상의 인지력으로 하신 말씀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엄마는 요양원 입소를 못 견뎌 하시고 퇴소해 귀가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일단은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달래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한잠도 이룰 수 없었다. 한평생 시집살이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불쌍한 인생을 사셨는데 내식이나 되는 가마우지 같은 자식들에게조차 외면을 당하니 얼마나 화나고 속상하실까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의 일생을 생각하니 밤새도록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엄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 아버지의 박봉으로 늘 쪼들리는 살림이었다. 사남매 육아도 버거운데 좁은 한 집에서
병석에 계신 시부모, 어린 시누이와 시동생 넷 등 대식구 부양에 하루도 심신이 편할 날이 없었다. 엄마는 그 고난의 세월이 뼛속에 사무쳤다. 2달 전에 작고하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엄마는 고생시킨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수시로 쏟아내셨다. 치매라도 과거 기억은 생생하다는 속설을 입증이라도 하듯 엄마의 고통은 고스란히 소환되어 기력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셨다. 아버지도 반복되는 엄마의 화풀이를 견디지 못해 엄마에게 몇 번씩 잘못했다고 뒤늦은 사과를 했다. 그래도 엄마의 원망이 그치지 않자 아버지는 그럼 내가 죽어야지 라고도 하셨다. 옆에서 시란이 그런 엄마를 말려도 딸년이 아버지 편만 든다고 되레 역정만 내셨다. 엄마가 치매로 가사를 전혀 돌볼 수 없게 되고부터 아버지도 건강을 잃게 되셨다. 몇 차례 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지금 엄마가 계신 요양원에 먼저 입소하셨다. 엄마가 뒤따라 입소한 뒤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는 엿새 만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아버지가 입원 중이신 것으로 하신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어도 인지력이 정상일 때 아버지의 별세를 알게 되시면 충격이 클 것 같다는 형제들의 판단에 따라 아버지의 작고를 당분간 비밀에 붙이기로 한 것이다. 시라는 90평생을 사신 부모님의 말년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라고 하나 갑자기 무너지는 삶의 질에 대해 자식으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고 시설에만 의존하는 한계적인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는 생각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도 되었다. 어떻게든 그런 병들어 짐이 되는 노년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일이라 심란하기만 했다. 지금 엄마에게도 그렇고 장차 실한 내외에게 과연 골든케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엄마가 계신 요양원이 이름은 골든케어이지만 그 안에서 몸소 겪고 계신 엄마 자신도 요양원 입소 전 다니시던 주간보호센터가 더 차원이 높다고 하시지 않았나. 시설만 좋다고 골드인가. 케어 시스템과 케어 프로그램은 골드급이 아닌데. 시라는 정말 명실상부한 골든케어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인지능력이 거의 없고 엄마 말대로 사는 게 먹고 자고 싸는 일이 전부인 상태라면 이 정도도 골든케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아직 엄마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자식이 좀 힘들어도 엄마가 원하는 방식이 엄마에겐 골든케어일 것 같았다. 엄마가 심신의 고통을 덜 느끼고 좀 더 위로받으며 행복감 속의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속에 채워져야 할 따뜻한 가족애가 골든케어의 조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라는 그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탈 가마우지의 길을 모색해보려는 것이었다. 시라는 고민 끝에 엄마를 퇴소시켜 시란의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고맙게도 남편도 즉각 동의했다. 요양원에서 찍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엄마의 사진을 보고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며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었다. 남편은 시란의 뜻에 따르면서도 형제들의 반응을 염려했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인다고 형제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시라는 자신의 결단이 문제이지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당신이 선뜻 엄마를 모시자고 제안하니 저도 용기가 나네요. 수강생들에게 엄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강의를 못하게 됐다고 선포했어요.
당신과 상의 없이 나 혼자 마음속으로 결정한 일이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평소 성정으로 보아 당신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저하며 용기를 내지 못하는 내게 당신이 먼저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했을 때 눈물 나도록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만난 전 역시 결혼을 잘했어요. 연애할 당시엔 철이 없어 마음을 주지 않고 튕기며 당신을 힘들게 했던 일이 생각나 두고두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당신 덕분에 하고 싶은 일과 취미 활동을 하며 여유 있고 편안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시라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서둘러 집안 정리부터 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다른 일정은 가급적 줄이고 엄마에 대한 제가 골든케어 모드로 전환하려는 것이었다. 남편도 가구 재배치와 베란다 청소 등 구석구석 손봐야 할 일을 찾아 열심히 거들었다. 시라는 그런 남편에게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노년의 삶도 그가 베푸는 골든케어에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도 평소 그의 건강을 챙기고 그에게 필요한 골든케어를 위해 실한 자신의 몸과 마음도 더 건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4.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오는 날이다. 미리 퇴소 절차를 밟아놓고 시라는 남편과 함께 가서 엄마를 집으로 모셔왔다. 다른 형제들도 고생될 거라고 걱정하면서도 시란의 결행을 묵인해 주었다. 엄마는 자기 집이 아니고 막내딸 집이라 처음엔 불편한 마음이셨으나 곧 평상심을 되찾으셨다. 시라는 이제부터 골든케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단단히 각오를 했다. 그리고 수시로 엄마 괜찮아? 하고 물었다. 엄마는 나야 좋지. 너하고 강서방에게 미안해서 그렇지. 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말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어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시고요. 남편도 엄마에게 진심을 보였다. 엄마는 평소 시란에게 하시던 말씀을 또 하셨다. 넌 어쩌면 그리 신랑을 잘 만났냐? 강서방한테 잘해라. 엄마는 전혀 치매 환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맨정신으로 사위를 예뻐하셨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할 무렵 평생 맏며느리로 사시면서 고생하신 엄마는 내 결혼을 말렸었다. 딸도 맏며느리로 시집가 엄마처럼 고생할까 봐 장남인 사위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장모님께 용돈도 잘 드리고 마음 씀씀이가 예뻐서 종종 사위에게 고맙다고 하셨다. 그리고 시란에게도 너 결혼 잘했어 라고 칭찬도 해주셨다. 인터넷 교육을 받으셨을 땐 남편의 화려한 경력을 검색하시고 눈이 동그래지시며 우리 사위 최고라며 좋아하셨다. 요양원에 계실 때도 옛 기억은 아스라이 멀어졌어도 사위에 대한 기억은 좋게 남아 면회실을 찾은 남편을 반갑게 맞으셨다. 그리고 사위가 보이지 않을 때는 꼭 시란에게 남편의 안부를 챙기셨다. 엄마는 시란의 집에서 3년을 잘 지내셨다. 그러나 치매가 중증으로 심해지면서 시란은 하루에도 몇 번씩 괜히 모셔왔나 후회를 하기도 했다. 초기엔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금방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며 공격성이 강해지는 정도였으나 신체적으로 기력은 정정한 편이었다. 집안에서의 부행도 문제가 없었고 가끔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나가
바깥바람을 쏘이고 오기도 했다. 그런데 점차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근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 볼 일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다. 인지 능력도 눈에 띄게 감퇴되어 손자들도 잘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예뻐하던 사위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시오 하며 몇 번씩 되묻곤 했다. 실안에겐 고분고분하다가도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것저것 요구를 하고, 즉시 다가가 들어준 요구도 언제 그랬느냐고 재차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 실안은 엄마 앞에서 오카리나나 키보드 연주로 기분을 전환시켜 보려고도 했는데 엄마는 처음에는 박수도 치며 잘 따라하더니 금방 실증이 나거나 딴 생각이 드는지 집중을 잘 하지 못하셨다. 분노감을 드러내며 집어치우라고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질 때도 있었다. 그래도 실아는 연당집 선배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요양원 복귀를 원하는 형제들과 주변의 권유를 끝내 물리쳤다. 선배처럼 방을 쪼개 실안의 공간까지 만들면서 실안이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다. 예전 대식구 가정처럼 한 집에서 복닥거리며 그때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나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신앙에 의지하였다. 그것도 옆에 남편이 있어서 가능했다. 실안이 천주교 신자가 된 것도 결혼 전 이미 신자였던 남편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심은 늘 허약했고 신앙생활도 얼렁뚱땅인 나이롱 신자였다. 남편이 54일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년째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안도 많은 감동과 자극을 받았다. 특히 엄마를 집에서 돌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과 함께 신앙에 기대는 힘이 더 커졌다. 남편은 늘 힘든 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길 만큼만 주시는 것이니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실안의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그의 말은 그가 기도 속에서 깨우친 주님의 가르침인 것 같았다. 그의 지론에 따르면 골든 케어도 본질적으로 주님의 영역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돌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의 심신 상태와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의 심신 상태가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그 평형이 깨져 불균형의 상태가 되면 돌봄이 힘들어지는 것이며 주님이 불균형을 막고 평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자들의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처음에 실아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엄마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점차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정신활동으로서의 강도 높은 신앙생활은 치매를 늦출 수 있다는 것과 돌봄 의지도 신심의 뿌리를 박았을 때 더 굳건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갖는다는 남편의 견해에 공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견해에 대한 수긍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실안 내외의 노년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임을 차츰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엄마의 신앙생활을 돕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엄마는 나 홀로 친정 근처에 성당을 다니시다가 관절염으로 보행이 불편해지면서 그나마도 어려워져 언젠가부터 성당에 나가시지를 못했다. 집안에서 TV 앞에서 방송미사에 참여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엄마가 다니는 성당이나 실안이 다니는 성당 어느 곳에도 엄마를 모시고 다닐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다. 보행이 불편하시면 휠체어라도 빌려 성당에 모시고 다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노년의 엄마가 위기 상황에 빠진 신앙과 건강에 대해 관심을 쏟기는커녕 오랫동안 방치한 상태로 살았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것은 골든케어와 역행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케어불능의 환경이 되고 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라는 그런 깨우침이 늦기는 했으나 이제라도 그런 자각이 든 것은 다행으로 여겨졌다. 절박한 심정으로 믿습니다, 구하소서라고 하는 두 마디 기도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었나를 생각하면 시라는 왜 그랬을까 단식부터 하게 되었다. 시라는 중증의 엄마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성호조차 혼자 긋지 못하고 시란이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그어야 할 만큼 인지와 기능이 따라주지 못했다. 단 두 마디의 기도도 입으로 소리내어 할 수 없었다. 엄마의 육신에서 망가진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흔들리며 꺼져가는 촛불처럼 불빛도 열기도 미미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시라는 그래도 엄마의 손을 잡고 소리내어 기도를 계속했다. 마치 하느님께 제 엄마를 잘 부탁드린다고 청하는 것처럼 그 기도 소리는 때로 울부짖음으로 들렸다. 엄마와 함께하는 기도는 크든 작든 영적으로 효험을 가질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요양사들의 물리적 돌봄만 있는 요양원에서의 서글픈 말로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천주교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연도라는 노래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시라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골든 케어를 청하는 기도가 있으면 그런 기도를 엄마와 같이 노래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발성 연습할 때처럼 단 몇 개의 단조롭고 쉬운 음계에 믿습니다, 구하소서 같은 가사를 붙여 반복해서 흥얼거리게 했다. 인지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면 그것조차 불가능할 텐데 다행히 엄마는 시란을 따라 소리를 냈다. 의미를 알고 따라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또 그것이 의학적으로 유용한지 어떤지도 모른다. 하지만 10번 중 1번이라도 엄마가 내는 소리가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고 엄마의 영을 울리기를 바라며 수시로 발성을 했다. 그 소리는 가마우지를 쫓고 엄마에게 필요한 수호천사를 부르는 외침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사람이 목숨이 끊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하니 조금이라도 인지기능이 남아있으면 최후 순간까지 어떤 말을 들으며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았다. 누구나 영혼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육신이 듣는 대로 향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그 순간 시란의 뇌리 속에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었다. 시란은 엄마의 재가 돌봄을 골든 케어로 인식하면서 몇 달을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다 병원에서 운명하시게 된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으나 집에 계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돌봐드리지 못한 게 무척 후회가 되었다. 작고하신 지 1년이 지나 아버지가 별세하신 것을 아신 엄마도 온전한 정신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시며 오열하셨다. 아버지로 인해 고생도 많았고 원망도 컸으나 평생 당신이 비비고 산 언덕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아픈 엄마에게도 느껴지시는 것 같았다. 배우자를 잃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는 말이 엄마를 보면서도 사실임을 느꼈다. 시란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와의 작별이 가장 슬플 것 같다. 부모님의 미완의 골든 케어를 반면 교사 삼아 남편과의 노년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란의 자녀들도 자신처럼 미운 가마우지에 비견되는 일이 아예 없도록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될지. 시란은 속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청원 기도를 수없이 하면서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거실을 뱅뱅 돌았다. 엄마는 베란다 쪽 창 앞에서 멈추라고
엉덩이를 들썩이셨다. 두 팔을 들어 허공을 휘저으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셨다. 엄마는 창밖에서 웃고 계신 아버지의 환영을 보신 것 같았다.